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스마트 위클리가 발행되는 목요일 날 저도 주간 토목 소식을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 시간 날 때 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 위클리는 목요일 날 발행됐는데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시점이 저랑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에 올린 것과도 또 안 맞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소식을 목요일 또는 늦어도 금요일 날 오전까지 올리는 걸로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위클리 이번 주 탑 스토리는 민간 공공 수주 5년 내 최저 건설업계 덮친 수주 가뭄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금 뭐 건설업이 상당히 힘들죠. 주로 이제 주택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공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민간, 공공 모두 수주 위축이라고 돼 있죠. 뭐 주택 경기는 당연히 뭐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지난 2월 기준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줄었다. 공공 수주는 예년 대비 9천억 원 부진한 상황이고 민간 수주는 2조 9천억이 감소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17%, 그죠? 공공이 17%, 그 다음에 민간이 26.9%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공 수주는 모든 공정에서 부진했다는 얘기인데, 뭐 공공 수주의 상당 부분이 토목이죠. 토목 수주는 2월 기준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8.7% 감소했다는 얘기죠.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LH나 뭐 SH공사 이런 데서 발주하는 거겠죠. 전체 주택 시장 중에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건설 물가가 레미컵 가격 상승으로 소폭 상승했고 항목별로 일반 철근과 고장내 철근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레미컵 가격이 전월 대비 2.7%, 전년 동월 대비 9.1% 올랐다. 9.1%면 뭐 거의 10%인데 상당한 거죠. 자,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 박철환 연구위원은 지난 2월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 위축돼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신규 수주가 위축되고 건설 기성도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추세적 감소세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학회 소식인데요. 두 개 다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평의원 온라인 투표가 이번 주에 내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슈톡 컨설트 4월 6일, 4월부터 6월까지의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 내년에 판매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는 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죠. 얘를 작업을 시키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오죠. 지금 이런 압력 게이지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서 아주 정교하게 달걀을 냄비에다 넣는 장면도 나왔었죠. 가격은 2만 달러 계획에서 그냥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자동차 가격보다 싼 거죠. 집집마다 진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씩 갖다 놓고 얘를 훈련시켜갖고 뭐 다른 거 시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미래 직업 중에 이 로봇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물리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든 아니면 뭐 영상을 찍어갖고 걔를 보여주고 훈련을 시키든 뭐 그런 뭔가 자기 분야죠. 자기 분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에 있다. 그럼 뭐 철근을 조립한다. 그럼 철근 조립하는 거를 훈련시켜요. 그럼 그 훈련된 모델을 팔아갖고 이 다른 로봇에다가 쫙 뿌리면은 1급 기능공이 순식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파급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언스 꼭지는 이거 참 재밌는 주제인데 게임으로 밝혀냈다. 뭐를? 수백만 게이머가 노벨상을 탈까? 게임으로 뭘 밝혔냐면은 수백만 게이머가 밝혀낸 박테리아 진화 과정, 미생물 DNA 알고리즘을 게임화해가지고 퍼즐 풀면서 구조 분석을 참여했다는 거. 게이머들이 연구자들이 한 게 아니라 네이처 자매지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뭐 저는 이게 무슨 테트리스 같은 건가 했는데 뭐 여기 좀 설명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잘 봐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걸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됐나 봐요. 100만 종? 100만 종이 넘는 미생물의 진화 역사를 밝혀냈다.
야, 그래갖고 뭐 이 보더랜드 3이라는 이 게임을 제롬 왈디스풀 캐나다 맥길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보더랜드 3 게이머들이 인간의 장이죠,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진화 관련 진화 관계를 추적했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밝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상당히 종류가 많아서 그거를 아마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게임으로 만들어갖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맞춰가지고 풀었다는 거죠. 야, 2020년 4월에 출시됐는데 약 450만 명이 게임에 참여해 1억 3,500만 여개의 퍼즐을 풀었다는 거예요. 퍼즐. 아, 이게 퍼즐. 연구팀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100만 종 이상의 미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게임이 과학계의 귀중한 차원을 제공했다. 야, 이거 뭔가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삼체 보신 분 있나요? 삼체? 삼체에 보면 삼체인들이 그 인간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뭐 계산을 한다고요. 그 삼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컴퓨터가 된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이 뭘 풀어.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걸 다 풀 필요는 없어. 뭐 작은 것들을 이렇게 풀면은 그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문제를 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 집단지성으로 뭔가를 해낸 거죠. 야, 박수. 인간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 AI, 뭐 이런 거 AI에도 시켜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인간들이 잘했어요. 자, 세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기 구동 로봇을 이제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현대차가 인수하고 나서 옵티머스가 나오면서 아주 그 비교가 됐죠. 이 아틀라스는 뭐 제주 넘고 막 뭐 덤블링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손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손이 생겼지만은 아무튼 옵티머스는 진짜 뭐 불과 만 2년 만에 뭐 정교한 손을 가지고 뭘 막 하고 뭐 옷도 개고 뭐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아틀라스 좀 뭐에 써먹냐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에, 그 회의적으로 바라봤는데 그 사이에 여기도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역시 다른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올뉴 아틀라스. 이거 뭐 자동차 현대차 이름 올뉴 아반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올뉴 아틀라스를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관절들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면은 이게 사실상 인간이 이렇게 목이 360도 돌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360도 막 돌아가요. 180도 돌아가고 막. 모든 관절들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굳이 사람처럼 만들 필요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기존 아틀라스는 유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동영상 보면은 이렇게 덤블링 하다가 뭐 잘못 착지하는 바람에 이게 압력이 집중이 되면은 이게 터져가지고 오일이 막 새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전기식으로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유압식이 힘은 더 잘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 방식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됐기 때문에 뭐 정교하고 이런 거에선 앞선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현대차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아마도 현대차 생산 라인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도 테슬라 그 자동차 공장에 투입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죠. 아시모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모 요즘에 아시모. 자, 그다음은 건설 곡지입니다. 충청권 CTX 저 처음에 잘못 이거 오탄가 그랬어요. 이거만 보고서 GTX를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랬더니 CTX가 있던다. CTX. 야, 그래서 충청권에도 이제 그 광역 급행철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2028년 착공 이게 민자라서 DLENC가 제안을 했답니다. 옛날 대림이죠. 대림이 제안을 했고 뭐 결국은 뭐 서울 그 정부청사 그다음에 대전정부청사, 세종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그다음에 오송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 조치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나 보네요. 야, 지역별로 이렇게 생기면 뭐 경상 광역급행철도 이런 것도 생기려나?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라는 어디를 광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지면은 이름 짓기도 힘들겠네. 약간 이니셜이 막 겹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도 만들어지려나요? 제주도? 자, 아무튼 민자 제안이 됐으니까 이게 사업비가 5조 정도 되고 BTO, BTL 혼합 방식 민간 투자고 40년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9호선 하남 연장 이것도 역시 철도 얘기네요. 뭐 이걸 뭐 메트로니까 9호선 하남 연장이 2026년 상반기 첫 삽
2031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하남이 여기 있죠. 지금 강동구 여기까지 가나요? 여기 어디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지금 보훈병원까지 가는데 보훈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연장 계획이 지금 있고, 그 뒤로 이제 더 계획을 추가해서 저 위에 남양주시까지 올라가는 걸로 해서 서울 강일에서 하남 밀사를 거쳐 남양주 왕숙을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얘기네요. 경기도가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에 이어 기본 계획안을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기로 했다는 거죠. 지난해 9월에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9호선 미사 연장, 그러니까 여기 보훈병원에서 미사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용역 수립이 진행돼 현재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자, 이쪽 하남 쪽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쪽이죠. 동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쪽이 되게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었는데 서울의 외곽 이쪽 용마산하고 뭐 이런 아차산 이쪽 바깥쪽이었죠. 구리시 이런 데부터가 강 북쪽에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하남도 개발되고 이쪽도 개발되고 동쪽으로 지금 축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서울 세종 포천 구리 세종 그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교통의 축이 이쪽 동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열차 멈춘 울산 항선에 수소 트램 도입한다. 2027년 완공. 요건 이제 울산 트램이죠. 울산 트램이 트램을 수소 트램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트램의 단점이 이제 그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도심지내, 그 일반 철도는 철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미관에 문제가 없는데 이 트램은 도심지내에 있는데 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전철줄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전기선을 깔아야 되니까 가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부담스러운데 전기로 움직이는데 연료전지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배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터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많이 무거워지는데 아마 에너지 밀도가 그 수소가 훨씬 높은가 봐요, 그죠? 수소 연료전지로 했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을 도입한다라는 거죠. 대전도 수소 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뉴스는 전국서 가장 긴 309m 출렁다리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계속 경쟁하고 있죠. 오, 이거 309m 되게 기네요. 이거 영상 한번 볼까요? 전국 최장 출렁다리 미르 309 개통. 충북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진천 초평호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가 들어섰습니다. 309m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또 근처에 농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농다리 또 있어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르 309. 이게 교량 연장을 그냥 이름으로 만들었네요. 309. 309 그러니까 왠지 109, 209, 309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직업병입니다. 이것도 309. 사업비가 80억이 들었다고 하네요. 출렁다리 경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의 다음은 3D 가상 세계에서 일하고 노는 세상 온다. 약간 메타버스 같은 건데 이거를 우리 이제 허준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인터뷰 기사예요. 건설 현장을 3D로 구현하고 입체 설계도와 실시간 대조한다. 센티미터 단위까지 오차 잡아내.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인 덴마크 제약사. 덴마크 제약사하고 디지털 트윈 이런 걸 계약하신 모양이네요. 노보노디스크 엔지니어링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약간 메타버스? 여기 이제 3D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3D 가상세계. 메타버스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여기 나오네요.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하나? 간단히 말해 건설 현장을 3D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실제 세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3D 공장을 역시 3D 만든 설계도와 대조하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IM이라고 부르지 않고 3D 설계라고 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BIM이라는 말 하도 식상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토목에는 BIM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런 플랜트나 이런 공장 이런 거에 BIM 효과가 아주 잘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사실상 토목은 원래 있는 지형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되게 정밀성이 많이 필요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합 공정이 아니잖아요. 토목은 이런 막 공장처럼 뭐 하나 배관 잘못되고 그러면은 뭐 구조물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겨서 이 가상 현실로 미리 시공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토목은 사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간섭이나 이런 게 별로 없죠. 뭐 결국은 3D 이런 디지털 트윈 이런 게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가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고 3D 모델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아무튼 3차원 정보고 이게 약간 측량학, 그죠? 공간 정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측량학 같은 걸로 불리는데 뭐 3차원 정보를 다루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소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진정한 첫 번째 첫 고속철도를 착공을 했다. LA 라스베가스 2시간 주파. 미국은 뭐 워낙 넓으니까 비행기와 자동차 문화가 아주 견고히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철도의 전성시대입니다. 철도 엄청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흔한 고속철도도 없어서 첫 고속철도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통부는 이날 우리는 오늘 미국의 진정한 첫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네바다에 있다. 매년 수백만 대 자동차 여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집집마다 다 자동차 있고 뭐 애들 타는 차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로 어디 운전해서 어디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는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또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동차 문화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죠. 라스베이거스에는 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보링 컴퍼니로 해갖고 사업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널 보링 머신을 이용해서 지하로 교통 지옥을 이제 해소시키겠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자, 그다음에 글로벌 두 번째입니다. 40년 로드맵 세워 지하 420m 봉인. 핀란드가 세계 첫 방패장 건설. 세계 첫 방패장입니다. 세계 첫 방패장. 이게 그 선진국들은 사실상 그 원자력 발전 언제부터 했죠? 40년대 아닌가요? 그럼 지금 뭐 거의 한 80년, 70년, 80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방패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고준위 방패장이? 그러니까 이게 핀란드라는 나라가 되게 과학기술의 선진국이잖아요.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북유럽은요. 근데 이게 참 과학기술도 발전해 있지만 이런 그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거가 이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핀란드선 녹색당도 고준위 방패장을 찬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방패장 현장을 가다라고 그랬고 이게 한국경제가 낸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방패장 특별법인가 뭔가를 빨리 통과시키자 뭐 그러고 있죠. 지금 그냥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냥 이렇게 보관 중인데 임시 보관이죠. 영구 처분을 하려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을 비롯해 원전을 가동하는 전 세계 국가가 내년 완공될 온칼로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 가동하는 고준위 방패장이어서다. 이게 그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고준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몇천 년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얘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라는 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학적 데이터 기반 부지 선정, 그렇죠? 이게 부지 선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지질이 있는 곳에 만들어야겠죠. 18억 년 된 화강암 지층 건설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되게 안정된 곳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주 방패장은 단층대죠. 거의 아마 단층될 겁니다. 거기가. 상당히
경주 방패장 공사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죠. 경주, 포항 뭐 이런 데가 지금 그 지진대잖아요, 지진대요. 예. 자, 한국은 아직 고준위 방패장은 없고 그 지금 중저준위 방패장이 그 지하 처분 방식이 하나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아마 그 노천 처분 이 있습니다. 노천 처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노천에다가 어떻게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중저진위는 가능하거든요. 중저진위는 이제 그렇게 방사선이 많이 안 나오고 콘크리트로 덮으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계속 덮습니다. 덮어갖고 노천 방패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노천 경주 2단계 방패장. 이게 2단계 방패장이에요. 이거 무슨 부동산 관련인 것 같은데. 요겁니다, 요거. 여기. 요게 지금 박스 하나가 20m 바이 20m 바이 2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드럼통이죠. 그 중저준위는 이제 뭐 그 병원에서 나오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직접 그 원자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사람들이 쓴 장갑이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시설 직접적으로 뭘 만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작업하고 뭐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차고차고 넣고 한 층이 다 쌓아지면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딱 응고시키고 그 다음에 또 처분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박스 채우는데 몇십 년 걸린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몇백 년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흙을 덮죠. 그런 얘는 지금 방패장 조감도 사진 오른쪽 2단계 이게 2단계 방패장이고 여기를 뭘 했다고는 투자 그런 건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나오냐 참. 아무튼 부동산 그 정보가 제일 빨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앤드 유럽 투 비 링크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이라크, 터키, 카타르 UAE가 사인했다. 그죠? 170억 달러. 10억 달러가 1조니까 17조 개발 도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석유전으로 유명한 남쪽의 이라크 브랜드 포트와 북쪽의 터키 사이에 중요한 연결을 구축할 것이다. 유럽은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된다는데 아까 그 제목에서 그렇죠. 터키가 이제 유럽으로 보는 거겠죠. 나머지는 이제 중동 국가고 아시아. 아무튼 석유를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로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최신 소식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핫클립은 첫 번째는 국토부가 올린 영상인데 KTX에 관계된 겁니다. KTX가 KTX 있었고 KTX 산천1, KTX 산천2, 그 다음에 KTX 이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은 뭘까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철도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KTX 이름이 Korea Train Express, 한국 고속철도라는 뜻이고 뭐 이런 것들이 황명령 나오고 KTX 개통 20년 KTX 청룡이네요. 맞아. 이제 KTX 청룡이 그 다음은 뭘까의 대답이 KTX 청룡이네요. 청룡. 2024년 4월 1일 날 KTX 청룡 공개했네요. 자, 다음 영상은 철도 건설 현장 에피소드 1 해갖고 터널이 나오네요. 터널 뭐 이렇게 나툼 천공해서 지금 장약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약 넣고 뭐 폭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럭 처리하고 이제 지보공 설치하는 거죠. 지보공 설치해서 쇼크리트 쳐고 방수 아까 방수한 거죠. 콘크리트 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지금 TBM도 나오고요. TBM 세그먼트 운반해서 세그먼트 뭐 이렇게 이런 장면이 진짜 제일 멋있죠. 이게 마지막에 딱 이렇게 관통식 약간 완공된 걸 보여주겠습니다. 터널에 대해서 소개를 했네요. 철도공단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상은 요거는 뭐냐면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피로 설계 인하대학교 박연철 교수님이 이제 이게
부적응하면 이게 지금 SEM 랩 팁인데 이게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이 그 필요에 되게 필요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이드가 그 바람을 받는데 그게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세게 왔다 적게 왔다 해서 변동 하중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밑에 그 지지구조물, 그러니까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이 이제 토목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지지구조물 같은 경우는 또 파도도 친단 말이죠. 그 파도라는 게 계속해서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큰 거 이렇게 반복된다. 그것도 반복 작용이고, 그래서 그 바람과 그 파도 그 두 개를 이제 엔바이러먼트 로드라고 해가지고 둘 다 피로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사실상 블레이드 자체가 무겁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직력이 적은 상태에서 수평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오니까 결국 이제 그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장교나 현수교의 주탑, 기초 이런 것들은 필요와 전혀 관계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바람 하중이나 뭐 그 파도 하중 이런 거는 워낙 그 자기 자중부터 시작해서 큰 하중이 누르고 있어서 그 변동 하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검토는 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활하중이 필요하중을 지배하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그 가볍다 보니까 수평력을 위주로 받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피로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스마트 위클리 4월 25일자는 이제 마치고요. 제가 트위터에 지난주 4월 18일이죠. 4월 18일 이후로 올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0조 원 수주 기쁜 소식 들고 올까? 체코 가는 산업부 장관. 요게 이제 원전 얘기죠. 여기 좀 애매한데 그 한국이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중인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 경쟁인가 봐요. 체코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까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기술을 전수받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거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걸 이제 소송을 걸어갖고 소송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수력 발전 75%인 에콰도르 가뭄의 직격탄. 야,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파나마도 그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배를 통행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가 파나마라는 나라가 그 산업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에콰도르는 또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력 발전 75% 수력 발전으로 75% 전기를 충당하는데 가뭄에 직격탄을 맞아갖고 그 전기 관련한 공무원들을 강제 휴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야, 참 기후 변화가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알로아 있죠, 알로아. 구글하고 뭐 어디죠? 스탠퍼드인가요? 어느 학교인데. 아무튼 빨리 근데 이 애는 양팔 로봇이거든요, 알로아는. 사실상 굳이 휴머노이드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 오픈 소스였던 것 같아요. 이 알로아 이거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팔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뭐 이렇게 굴러다니게 만들든 아니면 휴머노이드도 다리로 걸어다니게 만들든 마음대로 해라. 바퀴 달린 걸로 만들든. 중요한 건 이 일을 할 수 있는 두 양 팔이니까 이거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는데 이렇게 이거 훈련은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장치를 끼고 이렇게 하면은 훈련을 했던 겁니다. 참 섬세한 일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지난해 전 세계 파운데이션 모델이 149개가 출시했는데 한국은 특출난 게 없다고 보도를 했어요. 스탠퍼드대에서 논문을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아마 글로벌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고, 요 뒤에 다른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은 모델은 내놨는데 공개를 했는데 논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각 모델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특출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다고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AI가 라마 3를 공개를 했거든요. 라마 3 메타 AI.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오픈 소스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가 그 메타.ai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요거 눌러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아무튼 메타가 오픈 소스로 거의 뭐 상업용 그 모델들하고 그 비슷한 성능을 가진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한 거죠, 라마 3.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ntroduction Series of Update to Assistant API.
오픈AI에서 어시스턴트 API를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10,000개의 파일을 검색을 해서 뭘 찾아주는 리트리벌, 날리지 리트리벌 이걸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게 10,000개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챗GPT를 직접 쓰는 챗GPT의 기능을 채팅 기능을 쓰는 것보다 이런 어시스턴트 API나 GPTs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요거 이제 제 생각인데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AI가 빠르게 지원할 것 같은데 AI가 금방금방 뭘 하거든요. 할 줄 알거든요.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눈에 약간 보이죠. 그런 것들은 인간은 이제 아유 AI가 해줄 건데 뭐 그러고 이제 그 AI한테 넘겨주고 AI가 늦게 따라올 것 같은 거. 물론 AI가 점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AI가 늦게 따라올 것 같은 거를 신경 써갖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고 AI가 잘하는 거하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보이저. 야, 보이저 1호가 그 교신이 두절됐었는데 성공했다고 나왔어요, 또. 5개월 만에 성공.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 그 주간 토목 소식에서 이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240억 킬로미터거든요. 그래갖고 봤더니 뭐 그 지구 태양계는 이미 떠났고 인터스텔라 성간 우주라고 하는 인터스텔라 스페이스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뒤로 가니까 뭐 오르트룸인가 뭐 이런 그뭐 윤하의 노래도 있는데 오르트 그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보이저 1호한테 뭘 보내고 뭐 그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우회해갖고 뭘 고쳤나 봐요. 근데 그게 한번 보내면 22.5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전파가. 근데 그 22.5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광년이라고 하면 빛이 1년을 가는 그건데 지금 이건 22.5시간. 하루도 아닌 거죠. 365분.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멀리 가 있는 건가 상상을 해보면 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 토목은 사실상 남북 고속철도 건설만 되면 진짜 한국이 그죠? 이제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하고 연결돼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도 배로 안 하고 열차로 해서 중국에 수출하거나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데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아마 철도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글쎄 이제 배는 좀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철도는 리스크가 없고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인터뷰는 양기대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남북 고속철도 건설은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다 그러면서 뭐 예전에 추진했던 뭐 그런 것들 나왔습니다. 한때 건설기술연구원에도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그래갖고 다들 이제 북한 인프라에 관계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죠. 아까 뭐 투자를 어떻게 뭐 펀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왔죠 다시. 그 다음에 보령신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건설하나 봐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블레이드도 워낙 길잖아요. 뭐 70m, 80m, 100m 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장비나 이런 운송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특성화돼 있게 만들어 놨겠죠. 말하자면 이제 제작장은 아니지만 물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바다로 나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뭐 조립도 하고 그다음에 특수한 장비들, 그러니까 해상풍력 그 터빈을 시공하기 위한 특수한 장비들이 또 정박해 있거나 또 물건을 싣고 나가고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항만을 만드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익산노동자 건설 사망 사고에 대해서 건설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건설특별법이라는 게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 그걸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특별법. 엄청 광범위한데 뭐 건설안전특별법도 아니고 건설특별법 이게 지금 그 줄여서 그런 건지 아무튼 안전에 관해서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4월 25일 주간 토목 소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